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오션이 호주의 군함 건조 기업 오스탈 인수를 위해 재시동을 건 가운데 사실상 미국이 이를 승인해 오스탈 인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엘라베마주에 조선소를 운영 중인 세계적인 군함 건조사로서 특히 3개의 동체를 가진 3동선 형태의 독특한 선체 구조를 가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일찌감치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현재 가치에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했지만 오스탈이 이 제언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개입으로 하나오션이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 간 구체적인 인수 조건 협의도 조율 중이란 후문인데요. 하나오션은 왜 이토록 오스탈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막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하며 인정받은 하나그룹이 이번에 하나오션을 통해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째, 하나가 궁극적으로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탈은 인디펜던스급으로 알려진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건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군 함정 사업과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함정 정비 유지 보수 해마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일단 시장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8조 원에서 오는 2029년이면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니 세계 여러 나라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따내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에너지, 조선, 해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 융복합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가 미국 조선소 확보로 수주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형 차기 호위함 KDDX, 차기 이지스함 등 한국 해군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하나가 호주 기업 오스탈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투함을 K방산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조선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하려 애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 문제가 미국 존스법은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자국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스탈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걸림돌이 일시에 제거돼 미국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끈질긴 구애와 한국 조선업의 위상에 미 국방부와 미국 규제당국도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하나오션의 오스탈 인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한국에게 첨단 기술 분야의 동참을 원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연안 전투함 LCS를 비롯해 다양한 군수 지원함을 미군에 공급해온 조선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인수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방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호주 정부도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도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무인 잠수정, 수상정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오션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도 한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 설계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GHOST의 첫 단계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하나오션은 함정 건조와 창정비 사업 수준은 물론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아 해상 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키워 총 1조 1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및 함정 건조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북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까지도 장악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바로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국산화는 70%에 불과하다. 잠수함 건조 역사도 일본보다 짧다. 리튬이온 건전지를 탑재한 실적이 없다는 등 한국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논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는 유리하다고 보여졌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승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는 없는 핵심 기술 이전 제한, 수직 발사 체계 기술 등을 갖춘 장보고 상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핵 기술이 뛰어난 국가인데 한국과 캐나다가 밀착하면 핵 추진 시스템까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캐나다는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적극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전투기 엔진과 첨단 항전 장비, 핵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탑 기술을 가지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나라이며, 미국이 러시아 방어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캐나다와 한국이 잠수함 사업으로 밀착하면 어떡하느냐가 일본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낸 자국 기업들, 즉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잠수함 사업에 경험이 많은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에게 좀 더 치열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자국 조선사들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일본 조선사들이 이런 점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애가 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최근 한국 방산이 보여준 해외 수출 능력입니다. 사우디, UAE, 필리핀,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한국 방산이 수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무기 수출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은 물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잠수함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수출 경험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뼈아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실적이 미미한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열린 킬체인 핵심 전력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의 인도식에 캐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했고, 신체호함을 눈으로 본 캐나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인상을 말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신체호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됐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저 감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의 국방 협력 범위를 해양 분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 전력 개발 및 증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회담을 통해 양국의 국방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영내 파트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략 잠수함 신체호함 인도식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맥도널드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본 소회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신형 잠수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다. 한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의 동맹국이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번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캐나다 측에서 호의적인 반응들이 나오자 일본이 더욱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K방사는 바닷속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이외에도 폴란드의 오르카와 RKA 프로젝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4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는 물론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 헌츠맨을 수출한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오스탈이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는 물론 미 해군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한화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합해져 북미 잠수함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호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한국 역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러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해오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침범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필요한 희생을 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대러시아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국가 30여 곳을 선정한 뒤 한국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전략기획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협력국 리스트에 한국을 제1순위 협력국으로 올려놓았으며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우호국들에게 에너지 판매를 제한했지만 한국 기업에게만큼은 1순위 협력국의 특별 조건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부터 석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는 비밀스러운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에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철회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 서운해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교류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 측이 전후 경제 회복을 목표로 협력국을 모색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혹자를 기록하는 등 건재한 경제력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중동과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싸게 주고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50% 수준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올해 말까지 30%로 감소하며 2025년이면 10% 내외로 감소될 것이라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입니다. 현재 하루 1조 원가량의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올리는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수입 감소량을 반영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수출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판매 시장을 유럽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유럽 시장에 집중하던 이유는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며 러시아 내부의 유전지대와 가스지대를 다른 대륙보다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국제 시세대로 에너지를 판매할 경우 유럽에 판매하는 게 가장 많은 이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유럽에게만 의존할 수 없어 최근 러시아는 극동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에너지 라인을 늘리면서 아시아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31개의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특별 경제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대부분 중동과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여 사용 중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지금 당장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을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로 서방 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푸틴의 소련 영토 회복을 위한 야심으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권력을 놓치게 되면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서방 세계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유로, 에코노미카를 비롯한 다수의 서방 매체는 푸틴의 대통령 실각을 눈앞에 둔 상황이며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은 세력이 주도한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방 세계는 러시아 내부의 반푸틴 세력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작전을 펼쳤고 현재 푸틴의 권력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로 반란 움직임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푸틴의 실각이 머지않았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러시아와 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전략기획실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후 러시아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의 호감도 1위 국가는 한국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호감 순위는 변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역시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불공 사업과 우주개발 협력을 통해 본의 아니게 한국에게 많은 군사기술과 우주 로켓 기술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도 한국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허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과거 러시아와의 긍정적이었던 관계를 고려하여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한반도 분단에 일조한 국가이기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빚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기술 중 미사일 기술과 전차기술 등 일부분이 러시아에서 넘어와 도의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상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헬멧이나 의료용품 등 비전투 물품을 지원 중이며 만약 한국이 군사무기를 지원한다면 혹시 모를 미래에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 측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료되고 푸틴이 실각하여 민주주의 러시아로 재탄생한다면 과거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러시아 내부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로 오히려 나중에 한국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연이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1위를 달성한 한국의 현대기아 역시 일시적으로 러시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측에선 지속적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해달라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차량 조립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차량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선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마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와 스마트폰 브랜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품질과 이미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일정 점유율 이상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한계는 명백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서방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그 빈틈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희망적인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 제재도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놓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자급률은 1%가 안 되며 99% 이상의 반도체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제품은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투기와 탱크는 물론 정밀유도 무기에도 군사용으로 탑재되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로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러시아 최대 우방국인 중국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 수준에 불과해 자신들이 소비하기도 바쁘기에 러시아는 오직 한국에게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정밀 무기를 소진하자 러시아 측은 세탁기나 냉장고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반도체 공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측이 한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사실에 최근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공중급유 시험이 성공하자 미국에서 극찬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우려 섞인 경계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KF-21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들에서는 탄성이 나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비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KF-21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람의 전투기 CJ-5호기가 지난 19일 KC-330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로부터 주유받는 첫 시험 성공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단 한 번 만에 공중급유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 이것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KF-21은 1회 공중급유로 50% 이상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과 태국이 미국의 F-16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의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로 인해 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에 대당 740억 정도를 하는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 한국이 대당 1,000억 정도의 KF-21 납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이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이 안 팔리자 4.5세대로 개량해서 가격이 무려 2천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필리핀에게는 중고 그리펜을 개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태국에게 1,000억 정도의 KF-21을 판매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800억까지 대당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자 필리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땡처리하는 그리펜보다는 당초 도입을 검토했었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리펜을 싸게 도입하고 앞으로 KF-21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생산 후 2027만 2029년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필리핀의 전투기들 수출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 난파선 시에라 마드레함이 미중 군사 갈등의 새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이 사실상의 해상 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이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와 군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 시에라 마드레함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러 좌초시킨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섭을 설치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 연안에서 160km가량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포함한 스플래들리 군도는 UN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지만 중국은 이곳을 포함해 남중국해 전체의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게 가장 밀리는 것 중 하나가 제공권인데 만약 한국의 KF-21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군과도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베이징과의 거리는 3,000km가 넘는데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로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하면서 1회 공중급유를 하면 KF-21은 4,700km까지 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21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동북아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한다면 미국만 없으면 필리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인데 아직 공중급유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되자마자 공중급유까지 성공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은 J-20 말고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파키스탄은 FC-3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UAE가 꼽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5세대 스텔스기 FC-31과 KF-21이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중동 방위 전시회에서 KF-21과 FC-31이 같은 무대에 여러 차례 출전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이고 FC-31은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후속 기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훈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중국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블록 1, 2, 3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3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중국을 믿는 국기는 단 국가도 없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KF-21의 양산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구자 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호주도
이번 KF-21의 공중급유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KF-21의 발전 속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매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는 지난 3월 KF-21이 공중급 U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KAI는 2022년 7월 KF-21 시제기의 첫 비행 이후 KF-21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6개의 프로토타입 기체가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이 200회 비행 후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은 수출용으로도 제한될 예정인데 필리핀과 폴란드 가이유형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KAI는 구형 로키드 마틴 F-16을 대체하기 위해 태국에 KF-21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개발 완료 후 8년 후에 내겠다는 요청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인니 군사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칭찬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4일에는 인도네시아 내 부패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KF-21보람의 구매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F-16 전투기 중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을 당했는데 수리 비용이 무려 21억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서방의 전투기를 샀을 때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을 냈더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이렇게 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런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에게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KF-21을 크게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중국인들은 이 글을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시아 항공산업의 빛나는 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독수리는 한국 군수산업의 자랑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형 전투기의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FA-50의 미국 진출이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미 보잉사가 스스로 퇴출 수순을 밟아가며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잉의 T-7의 치명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인도가 FA-50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못된 신보를 보이고 있다는데 최근 인도 공군의 첫 국산 전투기인 LCA 테자스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 인근에서 LCA 테자스 마크 1 전투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했으며 다행스럽게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테자스 추락 장면과 조종사 탈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면서 앞서 인도 공군이 테자스를 자국의 첫 국산화 전투기로 홍보해 온 만큼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3위 국가인데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국방비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비 규모만 보면 우리보다 앞서는 글로벌 군사 강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공군 전력을 중심으로 인도 군의 모습을 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인도 서부 라자스탄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인도 공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조종하고 있던 건 미그 21기종이었지만 사실은 인도 국영 군수업체인 힌두스탄 항공산업에서 라이센스로 생산된 메이드 인 인디아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 구소련에서 들여온 기종이 아닌 인도에서 기술 도입 생산한 기체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미그 21의 2대 중 1대인 400대가 지난 60년간 꾸준하게 추락해 총 200명이 넘는 조종사와 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나선 테자스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사업 착수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돼서야 인도 공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인도 방산업계의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집착과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자스의 판매 실적은 제로인데요. 인도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2014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FA50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 F404를 장착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산을 탑재하면서 겨우 개발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도 공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테자스 판매를 기대하는 것조차 양심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인도는 내심 아니 대놓고 불티나게 팔리는 FA50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들은 미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FA50은 훈련기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공중전 BVR 능력도 부족하며 테자스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인도 언론 유레이진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한국의 FA50이 인도 테자스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레이진 타임즈는 FA50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체라며 FA50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는 해외 유명 방산 기업들이 한국 방산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본격적인 의미의 제공 전투기라며 가격도 더 저렴한 기체라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인도 매체는 FA50의 높은 인기의 배경으로 록히드 마틴의 기술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FA50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기종 가운데 비싼 기체로 만약 FA50이 훈련기 역할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인기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FA50이 훈련기 역할을 하면서도 경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에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면에서 FA50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보잉사의 T7의 처참한 실제 스펙이 공개돼 대참사를 맞이했다는데요. T7A 실전 배치가 2028년으로 또다시 1년 미뤄지면서 사기극이라며 난리가 난 건데 이에 따라 미 훈련기 사업에서 TF-50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 매체 디펜스원은 보잉이 생산 중인 T7의 양산 계획이 내년으로 1년 더 미뤄졌다며 이에 따라 T7가 초도작전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도 2028년으로 연기됐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은 2023년 T7의 양산을 시작하려 했지만 윙락 현상과 탈출 자석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면서 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일정을 1년 더 연기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T7의 양산 일정을 미뤘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 공군 조달차 간부가 T7의 당면한 엄청난 문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양산 단계 착수 시점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T7의 부풀어진 성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잉이 T7를 낮은 입찰가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면서 어떻게든 양산만 하면 된다는 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게 되면서 이익은커녕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T7A 양산 일정이 1년씩 미뤄질 때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보잉사과 더불어 미 공군에서 T7호에 대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할 뿐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T7A 양산 일정이 1년 더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 디펜스원은 T7호의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설계했던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은 2025년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과 더불어 미 해군의 전술대체훈련기, 신규 훈련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이 고등전술훈련기로 TF-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삽질하는 보잉 덕분에 미 해군이 추진하는 고등전술인문기와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T7A 성능 사기극이 드디어 들통이 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T7A 성능이 T50과 같은 엔진은 사용하면서도 기체 중량은 가벼워 연비가 좋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는 등 항속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들통이 났는데 T7A 기골이 약해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어 더해 내부 연료통 크기도 작아 T50의 항속거리의 8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며 최대 상승 고도도 T50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미 공군에 T7호의 시제기 5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3대만 납품하고 2대는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T7호의 시제기 3대를 가지고 운용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성능의 비밀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T7A 성능의 실체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근 보잉사의 엄청난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LA800편이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승객 50명이 부상당했는데 문제의 여객기는 보잉 787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잉의 생산 공정 문제를 알린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BBC에 따르면 보잉의 내부 고발자 존 바넷이 지난 9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넷은 2017년 은퇴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재직했는데 2010년부터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장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되는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 시리즈의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버넷은 일을 하면서 제조를 서두르다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제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레기통에서 가져와 기체에 부착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87 드림라이너의 장착 예정인 비상용 산소 마스크 테스트 결과 고장률이 25%였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바넷은 이러한 우려를 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잉은 바넷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으나 미 연방항공국 조사에서 바넷의 염려 일부가 정당하다고 판명됐습니다. 때문에 보잉에서 퇴직한 뒤 바넷은 보잉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바넷이 사망 당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배후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KAI의 TF-50은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